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그 이론 수업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이란 뭐냐면요. 블로그를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를 형성시켜서 내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행위를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보고 있는 뭐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모든 마케팅 이런 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브랜드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브랜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벤츠, 뭐 루이비통, 뭐 포르쉐, 뭐 크리스찬 디오르, 뭐 설화수 이런 브랜드들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브랜드를 항상 가지고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업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나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로컬이라든지 어떤 내 분야에서만이라도 조그만 어떤 소규모 어떤 그 타겟에서 포지셔닝을 하셔서 브랜드를 형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브랜드를 확실하게 내가 하나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마케팅은요. 여러분들 인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식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어떤 저장을 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과학에 보면 그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따끈따끈해서 굳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구조화돼서 굳어진 지식을 일종의 스키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송중기라는 배우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주인공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 로맨스가 어떤 공감이 가고 여성분들한테 어필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태양의 후예의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옥동자가 연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옥동자라는 이 캐릭터가 개그맨이고 웃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뿌리 깊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깨게 되면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굳어진 스키마를 빼내서 다시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브랜드의 어떤 핵심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정해서 나의 고객들한테 인식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볼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왜?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CF나 광고로 안전의 대명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볼보 차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차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전한 차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볼보라는 이 브랜드명을 듣게 되면 그렇지, 안전한 차지, 이런 인식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에이스 침대 하면 굉장히 유명한 카피가 생각나시죠?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런 카피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에이스 침대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아예 침대는 그냥 에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명사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그 TV CF에서 많이 보셨죠? 예.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그러면서 에듀윌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합격이다. 자, 에듀윌에서 공부를 하면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어떤 핵심 이미지를 내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브랜드 핵심 이미지는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난 도저히 감도 오지 않고 잘 모르겠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회사가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 개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을 브랜드의 핵심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가 생산하는 어떤 제품의 특정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럼 그쪽 기능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부분을 브랜드 핵심 이미지로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화장품을 쓰면 미백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그러면 미백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브랜드의 어떤 강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업종에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의 로망,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고객들이 갈망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아예 브랜드 핵심 이미지로 차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쿠팡 다 아시죠? 예, 소셜 커머스 중에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쿠팡은 다 똑같은 티켓몬스터도 있고 위메프도 있는데, 쿠팡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로켓 배송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죠. 바른 먹거리는 뭐죠?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밖에서 생산하는 어떤 식품이나 어떤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이 어떤 위생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공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식품이나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런 위생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망설여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풀무원에서는 바른 먹거리 이런 이미지로 브랜드 핵심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브랜드 슬로건으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유한 킴벌리 하면 다들 아시죠?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카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어떤 그러니까 나무를 사용한 어떤 제지용품 같은 거를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티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시 자신들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강산을
다시 또 나무를 사용한 만큼 다시 또 심는다.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회 공익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의 고객들의 어떤 로망, 어떤 욕구를 브랜드 핵심 이미지로 가장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 핵심 이미지를 무엇로 정할지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자, 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총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다섯 가지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뭐 웬만한 브랜드는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죠.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사람들한테. 예,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자, 브랜드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 뭐, LG, 뭐, 유한 킴블리, 에이스 침대, 볼보,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 명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닥터죠. 마케팅 닥터 하면 정 의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정 의장이라는 사람은 브랜드 블로그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브랜드명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 게 좋으냐면요. 되도록이면 이 브랜드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직관적인 브랜드 네이밍이 가장 좋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컨설팅 했던 블로그 중에 한 분은 광주에서 이제 중고차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따가 이제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분은 광주에서 중고차를 하고 그분의 어떤 상호나 이런 것들이 오빠네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지어준 게 광주 중고차 전문 오빠네 패밀리라는 브랜드를 블로그 브랜드죠. 블로그 브랜드를 지어줬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줬냐면요. 일단 이런 브랜드는요. 우리는 뭐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전국구를 상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종의 어떤 시장 영역이 있을 거고 어떤 로컬 지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업종 카테고리를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조합된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일단은 가장 안정적으로 브랜드명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브랜드인 마케팅 닥터도 마찬가지죠. 마케팅 누구나 아는 어떤 대명사죠. 그리고 닥터 하면 어떤 우리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고 고쳐주는 이런 이미지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닥터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올바로 고쳐주고 잘 컨설팅을 해주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브랜드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지역과 카테고리를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이 가장 이상적인 브랜드명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명이라는 건 나중에 상표 등록 같은 걸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상표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근데 이 상표권은요,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보통 명사들의 조합은 상표권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브랜드명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뭐 블로그 브랜드명 정도는 굳이 뭐 상표권이나 이런 것까지 굳이 뭐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않으셔도 웬만큼 뭐 안정적으로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 침해 사례는 그다지 이제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명이 이제 만들어졌으면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근데 브랜드 슬로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드 핵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문장 그런 거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에듀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듀윌은 뭐
에듀윌은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은 합격이다. 이런 브랜드 슬로건을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한 킴벌리도 우리 강산 푸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풀무원도 바른 먹거리. 전부 다 이제 브랜드 핵심 이미지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까지 됐으면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철학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철학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어떤 수리점이나 구두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자영업 쪽이나 어떤 이런 상점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뭔가 서비스도 좋고 뭔가 마인드도 좋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도 좋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게 이런 소비를 하는 느낌을 받은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여기는 가게의 서비스가 남달라, 마인드가 남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뭔가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철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 철학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요 방법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런 거를 여기가 마인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브랜드 철학을 그러면 그럼 나는 브랜드 철학이 별로 없는데 그럼 막연하게 뭘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여기에 대한 진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을 어필하시는 편이 가장 좋고요.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철학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장인정신 유형이 있고요. 원대한 포부 유형, 사회공익적 유형이 있는데요. 장인정신 유형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수제구두만 60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수제구두 장인, 칠성제와 혹은 텐디, 이런 식의 어떤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몇십 년간 여기에서 전통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라든지, 이런 유형이 장인정신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대한 포부는 우리는 이쪽 분야에서 어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가치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대한 포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공익적 유형은 그냥 아까 설명드렸던 요한 킴벌리 같은 그런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는 이런 부분의 철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철학이 대충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브랜드는 반드시 브랜드 히스토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기계로 어떤 금속 부품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이 공장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이 회사가 생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인지 아니면 20년이 된 회사인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세팅할 때 반드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브랜드 히스토리를 잘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브랜드는 반드시 여러분들 브랜드 로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디오르, 루이비통, 포르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들 딱 들었을 때 바로 단어 스펠링이나 철자 같은 게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떠오르죠, 한 번에. 예. 그렇지만 어떤 뭐 샤넬, 루이비통, 뭐 페라리 이런 브랜드들을 떠올랐을 때 그 회사들의 어떤 로고는 바로 떠오르는 게 지금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고는요, 어떤 단어나 철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게 훨씬 더 빨리 떠오르고 훨씬 깊게 각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브랜드 로고는 반드시 만드는 게 좋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비용을 들여서 좀 좋은 로고를 제작하시는 게, 좀 양질의 로고를 제작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브랜드 로고 제작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크몽이라든지 오투잡이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재능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중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재능마켓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에 이런 그 재능을 사고 파는 그런 오픈마켓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로고를 제작해 주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로고 제작을 의뢰하시면 충분히 쓸만한 좋은 로고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블로그는요, 모든 이제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블로그와 SNS, 블로그와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블로그와 쇼핑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동시켜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모든 온라인상의 어떤 SNS나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의 중심은 저는 블로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요, 콘텐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가 바로 핵심이기 때문이죠. 콘텐츠를 모아놓고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연동을 시키고 확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일단 블로그에서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일단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다지 이제 효과가 크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또 사항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느낀 건 뭐냐면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단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내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야지 브랜드 블로그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일상적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에서 그러면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이 필요할까라는 걸 저는 오랫동안 다양하게 많은 이제 블로그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해오고 컨설팅을 하면서 또 그들을 성공시키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라는 거예요. 자, 이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는 뭐냐면요. 첫 번째, 고객들의 순수 후기입니다. 고객들의 순수 후기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게시판 후기, 그 다음에 카카오톡 후기, 동영상 후기, SNS 후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순수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후기는 과거에 이제 어떤 조작 사례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100% 신뢰할 만한 그런 후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톡 후기가 굉장히 이제 고객들에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후기는 더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포토 후기, 포토 구매 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포토 고객 후기는 뭐 이달의 포토 후기왕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포토로 실제로 고객들이 구매 후기를 올리는 그런 사례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게르마늄 목걸이나 팔찌를 판매하는 브랜드 중에 사이프레스 게르마늄이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죠. 자, 사이프레스 게르마늄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여기 어떤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 제품을 클릭하시면 이제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쫙 나오겠죠. 그죠? 쫙 나오면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이달의 포토 후기왕을 뽑고 있으면서 이렇게 포토 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고객들이 직접 자신들의 구매 후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포토 후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카카오톡 후기는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하고 주고받은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 뭐 고객이 만족스러워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더 리얼하고 좋겠죠. 내가 칭찬받은 어떤 메시지라든지 고객한테 이런 부분들을 대화창을 순수하게 그대로 캡처를 해서요. 예,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으면 블로그에 방문한 고객들이 여기 고객들이 이런 카카오톡 후기를 남긴다라는 거는 정말 여기가 잘하나 보다. 뭔가 신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후기를 사용하고요. 이 사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블로그 고객 후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명을 딱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 후기가 별로 안 나와. 그러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뭐 별로 판매도 되지 않았나 보다. 혹은 여기 뭐 그다지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네? 구매 후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객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런 아까 보여드린 사이프레스 같은 업체인데요. 이런 뭐 게르마늄 팔찌라든지 사이프레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사이프레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영역에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더보기 했을 때 3654건의 이런 게시물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블로그 고객 후기가 있죠.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굉장히 신뢰가 가나 보다. 그 다음에 뭐 게르마늄 팔찌 이런 걸 했을 때도 사이프레스의 이런 게르마늄 팔찌의 블로그 리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고객들이 보고 이렇게 고객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매 후기를 남겼구나. 그래서 신뢰도에 굉장한 장점을 플러스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순수 고객 후기, 블로그 고객 후기. 자, 이 두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간접 경험 콘텐츠예요. 브랜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그 스웨덴 가구 업체 중에 글로벌 가구 업체죠. 이케아라는 브랜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 가구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케아가 굉장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케아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구들을 가지고요. 어떤 방을 좀 꾸며놓은 샘플을 보여준다든지, 그죠? 어떤 거실을 꾸며놓은 샘플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부엌을 세팅해 놓은 이런 샘플을 보여준다든지 미리 우리 가구로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고객들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콘텐츠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간접 경험 콘텐츠고요.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경험 콘텐츠는요, 제가 좀 이따가 브랜드 블로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한번 설명을 다시 쫙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할 거는요, 브랜드 블로그의 이제 컨셉을 잡아야 돼요. 컨셉을 잡는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블로그 브랜드는 만들었죠. 앞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운영 컨셉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 것이냐. 이제 보통 저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개인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 개인적인 영역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명의 개인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운영이 되더라도 그 브랜드 블로그의 운영자는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나 아니면 나의 브랜드면, 개인 브랜드면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신뢰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요,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주로 뭘 다루면 되냐면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회사, 공간, 뭐, 가게면, 상점이면, 상점 공간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면 사무실에 해당이 될 거고, 공장이면 공장에 해당되겠죠. 요런 어떤 공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적인 공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게 바로 공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영역도 구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닥터죠. 마케팅 닥터인데, 이 친구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뭐 저의 일상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공적인 영역은 제가 어떻게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아니다. 마케팅 현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놓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문적인 영역은 뭐예요? 마케팅 이론이나 어떤 마케팅의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러닝으로 브랜드 블로그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 정보나 지식을 반드시 콘텐츠화 시키고 내가 이만큼 전문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요즘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C랭크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한 분야,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가 블로그 지수를 쌓고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지 나의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이제 상위 노출도 유리해지는 이런 게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인데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C랭크 알고리즘이면 일상이나 이런 다른 주제를 여러 가지 주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전문적인 지식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주제와 연관된 관련된 걸로 어떤 세부 주제 여러 가지로 포스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거기에 일상이 들어가서 뭐 일상으로 제가 어디 맛집을 갔다든지 어디 뭐 주말에 놀러를 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뚱맞는 주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네이버 정책인 C랭크 알고리즘 하에서는 사실
제 얘기가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 블로그 운영과 어떤 실제적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컨셉에서는 반드시 이 브랜드 블로그의 운영자인 개인에 대한 신뢰,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쪽의 주장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로그 컨셉을 굉장히 잘 잡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블로그를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그 치과 의사이시고요. 치과 의사 블로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류성룡의 행복한 치과 이야기라는 블로그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류성룡입니다 해서 현재 일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어떤 일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뭐 내가 뭐를 샀다 해서 이런 거 산 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운 유년기라고 하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뭐 성적표라든지 뭐 어머니 살아생전 마지막 드신 밥상이라든지 어린 시절에 이런 콘텐츠를 다 오픈하셨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분은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치과 대학 시절, 이제 치과 대학 시절의 어떤 이런 성장 과정,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이유겠죠? 자, 그 다음에 딸딸이 아빠 해서 두 딸의 아빠여서 딸들과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일상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여행기도 마찬가지겠죠. 두 딸과 함께 여행한 여행 후기, 이런 것들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리고 왠지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좀 팍팍 느껴지시죠. 자, 두 딸의 자상한 아빠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행복한 공간 유연세치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유연세치과 소개, 어떤 치과인지 이렇게 소개하시는 글을 올려놓은 거고, 행복한 공간 유연세치과, 선능력 유연세치과 삭증학장으로 탄생된 북카페, 이렇게 북카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콘텐츠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이런 북카페가 있다라는 걸.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미디어를 잘 쓰고 있는 거죠. 블로그 미디어를. 그 다음에 행복한 치과 의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행복한 치과 위생사. 자, 같이 근무하시는 위생사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사분들이 보낸 편지, 뭐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전문적인 지식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죠. 자, 임플란트 치과 의사가 충치 때문에 발치하는 치아에는 임플란트를 더 권한다. 여기 보시면 이런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이런 전문 지식은 아무나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오직 치과 의사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콘텐츠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잘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로그 컨셉이 본인의 어떤 브랜드 블로그, 이제 본인의 어떤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개인 브랜드 성향이 강한 블로그로 만드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신뢰 장치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둔 사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드 블로그들의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간접 경험 콘텐츠 사례들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블로그들은 어떤 또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논현동에 있는 두손네일이라는 업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두손네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두손 스토리, 프라이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일아트 갤러리, 웨딩 네일, 페디큐어, 왁싱, 속눈썹 메뉴별로 잘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용 공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요 어떤 구매 전환을 위한 어떤 장치들이죠. 상담 문의,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일아트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겠죠? 실제 네일아트를 한 고객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여기 뒤에 찍는데 백그라운드를 본인의 브랜드가 찍혀있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진을 함부로 도용할 수 없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또 브랜딩을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주 좋은데, 여기 이제 또 사진 속에도 워터마커로 이렇게 브랜드를 또 한 번 인식시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죠. 여기는 고급 DSLR 카메라를 사용해서 최대한 고객들이 손이 이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쁘게 이렇게 찍어서 콘텐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 이제 네일 아트를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아, 요즘 어떤 네일 아트가 유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손 네일 아트처럼 다른 고객들은 어떤 네일 아트를 했고,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것만 잘 쓰셔도 매출은 즉각적으로 발생되게 돼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블로그는요, 이충은 가발연구소라는 블로그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이렇게 이충은 가발연구소 탈모센터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매 전환을 위해서는 전화 상담 문의죠. 그죠? 가장 보기 좋은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뉴 구성이 깔끔하게 돼 있죠. 매장 소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이라든지, 오시는 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 메뉴는 이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가격, 제품 이런 거 소개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가발 착용 모습이라고 돼 있는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가발을 시술한 후기, 이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젊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모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가발을 착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와닿겠죠. 이런 탈모와 가발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런 게 바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입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이제 감이 조금씩 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디자인 아트라는 브랜드 블로그고요. 자, 이 회사는요, 어떤 쇼핑몰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은 포토샵 강좌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블로그 방문자들을 유치하는 거죠. 손님들을 유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요렇게 돼 있는 회사를 요렇게 했다.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프로젝트 리뷰들을 쫙 이렇게 깔끔하게 콘텐츠로 구성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도 나와 비슷한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점이나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간접 경험 콘텐츠가 굉장히 유효한 콘텐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철든 가게라는 브랜드 블로그고요.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든 가게라는 블로그는요, 해피 안전망이라는 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또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브랜드 블로그의 브랜드는 브랜드명은 철든 가게입니다. 자, 이분은, 그 지방에서, 충청도 쪽입니다. 지방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철물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만 내가 굳이 뭐 판매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철물 제품들을 판매를 해서 성공을 거뒀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좋은 아이템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안전망 같은 아이템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여주 보세요. 여주 연양로 해피 현관 자동 방충망 롤 방충망 설치해서 방충망을 설치한 요런 시공 사례 같은 걸 보여주죠. 그죠? 예. 이런 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현관 접이식 문 설치, 접이식 현관 방충망 설치. 자, 요런 어떤 가정집인가 보네요. 이런 가정집에 이렇게 접히고 닫힐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방충망 문을. 자, 이런 걸 또 시공 사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 안전망 설치.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어떤 농장인가 봐요. 여기에도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 게 있나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설치하러 간다고 포스팅을 했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시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 콘텐츠로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번 블로그는요. 가평에 가시면요. 여러분 별빛 펜션이라고 단체 펜션이 있습니다. 별빛 펜션이라고. 이 펜션에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이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요. 펜션이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고 해서 콘텐츠를 어떤 거를 좀 작성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콘텐츠를 만들기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별빛 펜션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업주, 펜션 주인장 입장에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펜션 후기라고 돼 있죠. 펜션 후기에 들어오시면 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기관 방문 및 신입생 환영회로 의미 있게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갔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다른 어떤 대학교나 이런 단체들도 이런 이제 워크샵이나 MT나 이런 거를 위해서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찾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별빛 펜션의 자료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여기에 가면 저렇게 워크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죠? 이렇게 또 뭐 어떤 음악회 같은 것도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여름 교회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온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대가족인 분들은 가족 티까지 이렇게 입고 오셔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 요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카카오톡 고객 후기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는 바나 왁싱이라고요. 여성분들 제모와 관련된 왁싱 전문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굉장히 지금 일단 브랜드 블로그의 디자인 구성이나 이런 모든 요소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카카오톡 후기입니다. 카카오톡 후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로 가시면 카카오톡 고객 후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죠? 보시면 순수하게 이제 고객과의 나눈 대화들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친구 보라카이 놀러 가서 오늘 꼭 하고 싶어 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제 동생들도 하나 둘씩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을 보냈겠죠. 예. 그리고 이런 순수한 대화가 담겨 있는 그런 카카오톡 고객 후기들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가 되게끔 활용을 하는 겁니다.